안녕하세요, 목가 김한용입니다. 요즘 기름값 대단하죠. 오피넷 보면은 3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전국 평균 1,907원이 넘었습니다. 아니, 국제유가 폭락이라며 어떻게 우리나라는 여기서 또 오릅니까? 최고가를 보면 논현동 JJ 주유소 2,598원입니다. 와, 2,598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한돈만 걸려라 식인가? 요즘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다 보면 전국 평균 어쩌면 2,000원이 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쟁 난 게 벌써 열흘 지났고, 그 사이에 기름값이 벌써 200원이 넘게 올랐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지금 파는 기름 보면 전쟁 전에 배 타고 왔던 그 기름을 넣어서 팔면서, 그러면서 가격은 왜 바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 전쟁이 끝나면 바로 내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지 오늘 요거 살짝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요번에 기름값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값, 경유값에 캡을 씌우자,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살짝 해보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달이면 유류세 할인 끝난다고 합니다. 유류세 할인 끝나면 또 휘발유 값은 대체 얼마가 된다는 건지, 이 상황은 왜 발생하고 왜 해결이 어려운 건지 오늘은 이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니, 전쟁으로 배가 못 온다. 오케이, 알겠는데, 근데 배가 오려면 적어도 2, 3주, 길면 한 달도 넘게 걸리는 건데 그 배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가격이 벌써 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기름값은 지금 사오는 가격대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라는 게 좀 복잡해. 굴지가 워낙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는 거잖아. 유조선이 한 대가 쫙 오잖아요. 대충 길이가 한 400m 넘습니다. 100m 달리기 하면 우리 10초 뛰잖아요. 20초? 예, 20초 뛰는데 그게 5개 있다니까? 운동장이 5개 있는 거야. 저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배입니다. 그 배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배 하나에 기름만 3천억 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올 때마다 그때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오는데 한 달씩 걸려. 한 달 전에 기름값이냐, 한 달 후에 기름값이냐,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세계 유가 시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4개 정도의 유가 시장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 싱가포르 현물 시장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잡습니다.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라고 해서 진짜 드럼통으로 기름을 진짜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주식처럼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배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걸 더 높은 가격에 사는 거야. 그게 시장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유 가격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파는 것은 원유가 아니잖아요. 정제유를 차에 집어넣지 원유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원유가 아무리 싸져도 정제유 가격이 비싸져 버리면 비싼 겁니다. 그걸 조사하는 기관이 뭡니까? 그 유명한 프레츠예요. 민 오브 프레츠 싱가폴 해서 싱가폴의 시장에서 나오는 정제유 가격을 가지고서 프레츠가 조사한 결과값을 가지고서 몹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휘발유 가격은 이 몹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휘발유세 529원 들어갑니다. 교육세 79원 들어가요. 교통세 138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746원이 되고, 거기다가 부가세 포함하면 세금이 리터당 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몹스에다 800원을 더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 기름값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실제로 비싼 원유가 들어간 배가 여기 도착해야 비싸지는 게 아니고, 원유가 이제 비싸지겠네,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겠네 라는 기대치만으로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기름값이 현물이 막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잖아요. 이 주식처럼 투자 심리에 좌우되는 거다. 네, 아시겠죠? 오케이, 알겠어. 거기까지 알겠고, 선반영되는 거 알겠고, 기름이 아직도 안 왔는데도 올랐다, 그것까지도 이해되는데, 보면은 왜 오를 때는 빠르게 쫙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로켓 앤 페더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쫙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깃털 놓으면 이렇게 샥 이러면서 떨어질라나 말라나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 요게 뭐냐 도대체?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되니까. 기름이 오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국제유가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걸 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0원짜리 기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2,000원이 됐다고 쳐봐요. 10개 주유소 중에서 5개가 반영했어. 그래서 우리 2,000원이라고 다 바꿔 붙입니다. 그러면 1,500원짜리 주유소가 5개가 또 있어. 그러면 우리 운전자들 어떻게 합니까? 1,500원짜리 주유소를 찾아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1,700원짜리 주유소 앞에 1km 이상 줄을 서요. 이 정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탐색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물건값이 올랐을 때는 소비자들이 싼 물건을 미친듯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빠르게 인상을 시키지 않는 주유소가 있다면 그 주유소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주유소뿐이 아니죠. 만약에 이 정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주체가 인상을 빠르게 하지 못하면 손해를 입는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기름이 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창 2,000원의 기름을 막 넣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1,700원이 됐어. 아, 싸졌네. 이제는 뭐 넣을만하네. 이러면 굳이 1,500원짜리를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700원이면 충분히 싼데 사람들이 굳이 더 찾아다니지 않는데 뭐하러 내가 낮춰줍니까? 경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를 때는 빠르게 올라가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온다는 걸 가리켜서 로켓 앤 페더라고 해서 원유 가격 물론이고 뭐 농산물이라든지 뭐 생산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 모든 경제 상황에서 올라갈 땐 빠르고 내려갈 땐 느리다라는 경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당연한 이유는 모든 경제 주체가 당연히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잖아요. 모든 경제 주체를 가장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땐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땐 느리게 내린다. 그러면 유가가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힘들죠. 근데 정유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오르내리면 정유사는 이익이 커집니다. 놀랍게도 오를 때는 빨리 올렸고 내릴 땐 천천히 내렸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을 때 유가가 $100 돌파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S오일이라든지 뭐 국내 정유사 사사 역대 최대 흑자를 거뒀습니다. 영업이익이 수조 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중동 분쟁 같은 게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유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이 정제유 가격 더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서 쟁겨놔야 되니까. 이 정제 이윤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래서 지금 4년간 최고치 지금 단기이익 호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 상황은 가만히 있자. 너희들 그렇게 이익을 보는 게 말이 돼? 너희들 이익을 줄여. 알아서 낮춰. 라고 하면 낮출까? 낮추지 않겠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정유사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서로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걸 또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피넷이라는 거 있잖아. 오피넷으로 많이 보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면 내비게이션에도 나오고 그냥 저렴한 주유소 찾아서 갈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네. 당연히 경쟁이 잘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피넷에 정보가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누군가 카드 결제를 딱 하면 오피넷에 바로 반영됩니다. 실질적인 가격이 딱 뜨는 거예요. 놀랍죠? 빠릿빠릿해. 아, 역시 IT 강국 최고입니다. 최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뭐야, 나 가격 낮췄는데 우리 주변은 가격을 하나도 안 낮췄네. 야, 가격 올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피넷에 나와 있잖아. 서로 상대방의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더 담합이래. 동네 주유소들을 보면 이상하게 금액이 10원 단위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게 오피넷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담합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암묵적인 담합이다 라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오피넷의 의도는 서로들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길 바랬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담합에 사용되는 이런 문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호주에도 우리나라 오피넷하고 비슷한 퓨얼와치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피넷하고 다른 건 뭐냐면 하루에 가격을 한 번밖에 못 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격을 전날 2시 전에 적어내야 돼요. 한 번 적어내면 못 바꾸는 거야. 죄수의 딜레마처럼 저놈보다는 내가 싸야 돼 하면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저가 금액을 적어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담합 가능성을 막아줄 수 있다. 우리나라 오피넷도 주유소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이 즉각적인 반영보다는 하루 먼저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격이 늦게 떨어지는 주유소는 응징해줘야죠. 가격이 빨리 떨어지는 주유소는 가서 돈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너도 나도 더 낮추려는 유인이 생겨서 오를 때 빨리 올렸던 것처럼 내릴 때도 빨리 내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유소, 와, 5위 SK에너지입니다. 신동일산 주유소 경기 고양시에 있고요. 1,725원입니다. 와, 일산인데 이렇게 저렴한 곳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 S오일이고요. 신호남 주유소 충남 논산시에 있습니다. 1,695원. 아, 훌륭합니다. 1,695원이라니.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정말 뼈 깎는 노력을 하셨겠죠. 아, 훌륭합니다. 아주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셔서 돈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멀다, 나는 서울에 사는데 이거 너무 멀지 않냐 라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서울 지역에서도 살펴봤습니다. 1,700원대 주유소는 10개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5위 HD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놀랍게도 직영 주유소고요. 팔레스 주유소라고 해서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1787원. 성북구에 있는 직영 북악 셀프 주유소도 1787원이었고요. 잠실 셀프 주유소 1780원입니다. SK에너지 성수주유소 1779원, SK에너지 상계주유소 1769원입니다. 야, 1769원이면 그래도 괜찮다. 반대로 가장 비싼 주유소는요, 5위 SK에너지 남경주유소 용산구에 있는 거고요. 2399원입니다. 와, SK에너지 논현주유소 2440원, GS칼텍스 필동주유소 여기 유명하죠. 2479원, SK에너지 서남주유소 서울 중구에 있는 건데 2596원입니다. HD 현대 오일뱅크 JJ 주유소 2598원. 야, 뭐 이건 고급류도 아니고 일반류인데 2598원, 2600원에 판다는 건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사실 필요한 건 다 보신 건데 그냥 끝내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기름값이 언제까지 오른다는 거냐? 아니, 왜 오르는 거냐? 앞으로 가솔린차 사지 말까? 아니, 지금 있는 가솔린차 팔아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관심 없으시겠지만 국제정세를 조금은 보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기름값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전쟁 때문이죠. 한국 시간으로 2월 28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서 미사일을 뿅 쏴서 여기를 공격한 겁니다. 그 옆에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자기 머리 위로 미사일이 슉 지나가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리아하고 이라크는 이란 편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사이는 정말 안 좋아. 근데 여기서 미사일 가는 걸 그냥 보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방어할 능력이 일단 없고요. 그래서 내가 요번은 한번 봐준다 하면서 쓱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사일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비행기처럼 이렇게 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뿅 해서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초음속 이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미사일이라서 이건 사실상 방어가 안 됩니다. 요격도 안 되고. 게다가 여기 보면은 지금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비공식적인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브라함 협정이 뭡니까? 놀랍게도 트럼프가 만든 협정이죠. 아니, 트럼프가 놀랍게도 중동평화에 이바지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분이시죠. 그림으로 많이 보신 분. 성경에 있잖아요. 양 들고 계신. 기독교, 천주교 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해서 아들 이삭인가요? 제단에다가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했는데 천사가 짠 나타나고 그건 좀 하면서 대신에 숫, 양, 램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 당연히 아시죠? 그게 희생양이냐고? 그건 희생양은 아닌데 희생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로. 염소 2마리 뽑아다가 한 마리는 제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우리 죄를 떠안고 네가 광야로 떠나라 해서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희생을 안고 가는 염소 해서 이스케이프고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 번역하다가 오타가 나서 스케이프고트가 된 거야. 사실은 희생양도 아니죠. 탈출 염소, 희생양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됐다. 여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성자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의 공통의 조상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협정으로 하자. 우리 남이 아니야. 우리 다 같은 후손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이 관계를 좀 풀어보자 라고 하는 협정 이름이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스라엘과 UAE가 손을 잡은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우리가 테러 지정국이라고 해서 너네 힘들잖아. 원조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수단, 모로코도 거기다 집어넣었죠. 카자흐스탄 들어왔고 지금 뭐 몇 개월 안 됐습니다. 한 작년 말에 들어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가입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 편으로 여기 아랍 다 모여 라고 하면서 우리 다 한편 하자 라고 하는 협정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여기에서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란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가? 저기서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런데 이란을 때려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인데 아시겠지만 시아파, 수니파는 같은 이슬람인데 파벌이 갈라진 지 한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가리켜서 약간 사이비 비슷한 걸로 비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시리아 이런 나라는 한 90%가량이 수니파예요. 이란은 시아파가 95%.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저 사이비들, 저 사이비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수니파 나라들은 하루에 5번을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요.
시아파는 하루에 3번 기도해도 돼. 3번 기도를 해. 야, 쌀비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럼 비슷한 거 갖고 뭘 싸워? 우리는 종교하다가 안 할래 하고 때려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분들은 종교가 인생입니다. 자기의 삶이 아니야. 자기는 알라의 삶을 대신 사는 거야. 우리 기준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랍권들은 우린 다 아랍이야. 근데 이란은 아랍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뭡니까? 페르시아죠. 옛날에 페르시아 왕자 게임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생긴 것도 달라.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한 대 딱 맞으니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미사일을 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참전한다. 나도 한 대 쏠래. 라고 하면서 서로들 주거니 받거니 라고 해서 이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 알겠는데 유가는 왜 올라 대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름이 이란에서 들어오나 보다. 아닙니다. 이란에서 더 이상 기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입의 1위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에서 제일 많이 수입했어. 얼마나 우리가 이란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저희가 얼마 전까지 있던 곳이 테헤란로잖아요.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야. 이란에서 얼마 전에 폭격 맞은 곳이 서울이잖아요. 서울 스트리트가 폭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폭탄이 떨어졌어? 라고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랬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란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서로 도로 이름을 바꿔 붙였어.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이란인데, 근데 이제 경제 봉쇄가 되면서 이란에서 더 이상 수입을 못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입하는 곳이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죠. 2위는 미국이고 3위가 UAE, 여기죠. 유나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두바이라든지 아부다비라든지 이 7개가 뭉쳐있는 걸 UAE라고 하죠. 4위 쿠웨이트, 여기죠. 5위 이라크, 여기에요. 그러니까 다 요 안에 있어. 요 바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란이 싸우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너네 못 가게 할래. 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막는 곳이 그 유명한 호르무스 해협이에요. 호르무스 해협이 뭡니까? 여기 배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180도 커브를 트는 곳이 있어요. 헤어핀 구간이 있는데 요 폭이 얼마나 됩니까? 33km. 요 가장자리 부분은 못 가요. 얕아서. 가운데 요 9km만 갈 수 있는데 배끼리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못하게 가운데 중앙분리대처럼 요걸 갈라놨습니다. 요건 일방통행으로 이리만 가고, 너는 일방통행으로 이리만 가. 중앙분리대가 3km입니다. 야씨, 엄청 큰 거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나는 유조선이 400m 이상입니다. 제일 큰 게. 여기서 180도 커브를 틀어야 되잖아. 400m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좌우로 폭이 얼마나 필요해? 서로 배끼리 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틈을 갖고서 코너링을 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지. 잘못하면은 암초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배끼리 부딪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를 늦춰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이란이 툭하면 여기를 막는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야, 너네 여기 살살살 지나가야 되잖아.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너 떼찌떼찌 하면 너 어떡할 건데? 라는 거죠. 이란이 툭하면 그런 강짜를 놓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배를 격침시켰어. 페르시아만 사건이라고 해서 림펫 마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배에다 붙이는 거 있어요. 자석으로 된 폭탄 같은 거. 배가 딱 침몰한 것까지는 아닌데 배가 공격받아서 운항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만약에 이란에서 정말로 여기서 무슨 바주카포 같은 걸로, 무슨 미사일 같은 걸로 이렇게 격침을 시키면, 그러면 이란 네가 쐈네, 10배로 갚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적으로 쏘진 않습니다. 내가 쐈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보호보트 같은 걸로 뭉 가서 옆에 다이버가 배에다가 이렇게 철석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했는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격하기가 애매한 거지.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많이 가져와?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양쪽으로 바다잖아. 왜 페르시안만으로 오냐? 홍해로 오지. 그래서 홍해로 옵니다, 이제는. 그게 근데 만만한 일이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해안이 막혔어. 그럼 서해안으로 보내면 되지. 서해안이 막혔어. 남해안으로 보내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에선 그래.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 나라가 이만합니다. 이 안에 우리나라를 넣어보면 요만해요. 우리나라가 요만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서 이걸 이쪽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 이렇게 큰데 여기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석유는 여기 동쪽에서만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 이란이 계속 여기를 틀어막고 있으면 SCV가 아무리 미네랄을 캐도 입구틀막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드랍십 같은 게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500m짜리 비행기가 없는 이상 드랍십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여길 못 가게, 와 열받네 하고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우디 동서 송유관 프로젝트입니다. 페트롤라인이라고 해서 이 길이가 무려 1200km입니다.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정도 되잖아요. 차로 한 5시간 넘게 걸리잖아. 근데 그 2배가 넘어요. 차로 한 12시간 이상 가야 된다, 최소. 홍해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여기서 뚫었는데 여기서 수출을 하면서 요 서해안을 좀 개발하자 해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네옴시티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은 걸 어떻게 이렇게 뭐 몇 킬로짜리로 이렇게 짓습니까? 요 네옴시티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건 더 라인이라는 거예요. 라인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1200km 파이프를 만들어서 실제로 쓴다? 야, 이거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신달라라고 하는 럭셔리 섬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게 올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석유가 여기까지 오고 홍해를 조금 더 관광지로 만들고 여기를 항구 도시로 키우는 거, 그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뭐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좋죠. 자, 우리나라 수입 2위는 미국이라고 했고 3위는 UAE라고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얼마 전에 뉴스 계속 나왔죠. UAE에서 와, 대한민국 천공2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거 비행기에다 로켓 배송으로 이렇게 바로 받아가시기도 하셨던 거. 요 사진은 아니야. 요 사진은 요건 로켓 내리는 장면인데 이거 우리나라 군인이 내리지 않겠죠. 지금 여기 그 UAE 군인들이 내리겠죠, 당연히. 비행기도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실어갖고 지금 UAE로 쭉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UAE에 이미 가 있는 우리나라 천공2 실제로 요격에 사용됐는데 뭐 미사일 날라오는데 맞춰보니까 95%의 적중률, 너무 땡큐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산 패트리어트보다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우리가 사실 천공 필요하다는데 많은데 우리가 여기 UAE한테 먼저 줄게, 대신에 너네 뭐 줄 건데? 라고 하니까 UAE가 그럼 저희가 석유 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석유를 받게 된 겁니다. 알겠어. 근데 기름을 줘야 되는데 입구 틀막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줄 건데? 라는 문제가 남잖아요. UAE가 기름을 주는 방법은 지금 2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저장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뭐냐면 200만 배럴 규모의 저장소를 우리나라에 두고 있고 아시아의 거점으로 우리 쓰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다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소유권은 당신 겁니다. 저장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 여차하면 우리가 먼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번에 땡큐 하면서 준다고 한 건 400만 배럴을 더 주는 겁니다. 아니 입구 틀막했는데 어떻게 주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르무스 해협 이렇게 좁잖아요. 위쪽이 이렇게 큰 게 이란이잖아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은 뭡니까? 오만 겁니다. 오만은 수니파도 아니고 시아파도 아니에요. 이바디파라고 해서 이슬람의 3번째 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은 너네하고 나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나는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름을 오만을 통해서 수출하기, 요거는 좀 어려워요. 아니 너네가 왜 우리한테? 혹시 님 누구?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UAE가 오만을 통해서 뭘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 요 톡 튀어나온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오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면 여기 살짝 뭐가 딱 끊겨 있어. UAE가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 있어요. 진짜 아주 작게. UAE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의 에미레이트가 있는 겁니다. 이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푸자이라라고 하는 에미레이트예요. 여기 항구가 있어. 그래서 지금 석유 캐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미레이트 중에 아부다비 에미레이트예요. 여기서 파이프를 가지고 푸자이라 에미레이트까지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유를 받아다가 거기 항구에서 배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파이프로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파이프로 오니까 아무래도 좀 적겠지. 그걸 누구한테 줄까? 라고 하고 있는데 천궁을 우리가 제일 먼저 줄게 라고 하니까 그 보답으로서 한국에 석유를 1등으로 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400만 배럴이었다. 그러니까 총 600만 배럴 그거 어디다가 누구 코에 붙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석유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양이 260만 배럴이다. 하루에 600만 배럴이면 한 이틀 남짓하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야 이틀치를 가져오는데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급한 불은 끈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는데 석유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왔잖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지금 400만 배럴이지만 만약에 형제님 좀 더 주시죠. 이게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파이프로 줄 수 있구만. 요거를 시험한 거잖아. 그 전까지는 요 파이프로 들어오는 요 기름을 가져온 적이 없었고 그걸 일단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면에서 높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석유 비축량 자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와 석유가 어느 정도냐?
합쳐서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8일분이면 얼마야? 거의 한 7, 8개월 정도의 기름이 그냥 있는 거야. 야, 진짜 대한민국 대단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제 정세가 뭐 전쟁 좀 났다고 해서 뭐 휘청거리거나 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와 다 우호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도 석유 준다고 해, 미국에서도 더 준다고 해, 뭐 등등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략적 무기도 잘 활용해. 대응이 너무 멋지게 잘 됐죠. 아,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사실 호르무즈 해협 이거 막히면 그럼 이게 앞으로는 뭐 가능성이 없는 거냐. 수많은 배들이 여기 갇혀있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보는 이 마린 트래픽 라이브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보면 유조선, 화물선 지금 다 다녀요. 호르무즈 해협 이제는 뚫린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배가 다 막혔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야, 지금 용기가 필요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여기서 이란이 뭐라고 하면 내가 떼찌떼찌 해줄게. 통과해 라고 하는데 아무도 통과 못했죠. 여기서 통과한 배가 딱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배였습니다. 아, 용감하죠, 용감하죠. 전속력으로 여기를 쫙 해서 통과했다고 하는데 대단하다. 역시 대한민국. 여튼 유가는 곧 안정될 것 같다 고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가 그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질 때는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오를 땐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산업부가 나서서 정유사, 주유소에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가격이 폭등했다. 이거 원인이 뭐냐? 라고 하면서 지금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라든지 가격 조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엄정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서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SO일, 현대오일뱅크 이런 정유 4사 담합이 있는지, 매점 매석이 있는지, 위기에 편승해서 가격 인상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자료 확보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격 담합을 했을까? 안 했죠.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주유소 가격 오를 때마다 정유 사사는 매번 얻어맞았습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어. 여기서 미쳤다고 담합을 합니까? 안전하게 가야죠. 뭐 담합 비스무리한 거는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조금 더 혼나겠죠. 뭐 이 정유사 사사가 뭐 특별히 돈을 더 벌려고 뭐 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로켓앤페더는 확실히 있죠. 자본주의에서 모든 경제 주체는 가장 이기적으로 가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땐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소비자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 시장 경쟁자들을 더 많이 투입하고 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더 공격적인 안도 내놨습니다. 기름값 상한제라는 걸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기름값의 최고 가격을 딱 정해서 그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1997년에 유가 자율화가 됐잖아요. 이 전까지는 정부가 정말로 판매 가격을 정했습니다. 근데 자유화 이후부터는 지난 30년간 한 번도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서 최고 가격제가 이번 주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진짜 시장 가격을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거였어? 이게 살짝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고 가격을 만약에 너무 낮게 정하면 기름을 안 팝니다. 왜냐면 그 가격에 팔수록 손해를 보는데 뭐하러 팔겠어요? 어차피 기름이라는 건 수출할 수 있는 전 세계가 있는데 그럼 외국에다 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내에는 아예 공급을 안 해버립니다. 품절이 일어나겠죠. 주유소 갔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최고 가격을 만약에 1970원 정도 이런 가격에 딱 맞춥니다. 그러면 가격을 1920원에 팔 수 있는 주유소도, 잠깐만, 1970원? 이게 가이드 값이 돼요. 아니, 그렇게 비싸게 팔도 되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00원대 주유소 입장에서 1970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1600원에 팔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970원에 어지간하면 맞춰. 그래서 시장 경쟁이 더 저해될 수도 있다.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4월 말에 끝난다고 돼 있잖아요.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류세가 다시 오르게 될 텐데 그게 휘발유 가격은 7%, 경유 가격은 10%입니다.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는 60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평균이 1946원이에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2,000원이 넘어갑니다. 사실은 1946원이 될 때까지 200원 오른 겁니다. 200원이 오른 그 원인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유류세 인하가 딱 되는 그 순간에 2,000원 넘을 거잖아. 그럼 야, 너 때문에 2,000원 넘었잖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유류세는 60원밖에 안 올랐는데 근데 그게 원인이 되는 것처럼 잘못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야, 인하를 여기서 끝내기가 쉽지 않겠다. 유류세 인하 중단도 좀 가격이 낮을 때 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하기는 쉽지 않다. 유류세 인하를 계속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가장 큰 세수 중에 하나가 유류세고 만약에 유류세 인하라는 걸 계속하게 되면 깎아줄수록 기름을 더 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친환경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기 어려울 것 같고요. 가격을 더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저렴한 금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주유소를 더 열심히 찾고 노력한 주유소, 노력한 정유사는 그만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카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